자, 예, 외운지 아무도 모르죠. 자, 그다음 고전시가의 역사적 갈래라고 나오는데 고전시가의 갈래는 일단 순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대가요가 있고 고대가요가 있어. 알았어? 고대가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향가가 있어. 그리고 자, 이 향가와 겹치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이제 고려가요라는 게 있고 자, 고려가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시조. 이 시조랑 같이 병행하는 게 뭐가 있냐면 가사 이런 게 있고 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일단 이제 기본적인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내용이 별로 없지. 마찬가지죠? 별로 없는데 문제는 이제 자 요거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면 고대가요에서 향가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뭐가 되는 거냐 여기 삼국시대. 그런데 또 향가하고 고려가요 향가만 놓고 봤을 때는 요건 또 언제냐면 이때가 또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향가는 삼국시대 때 시작돼서 통일신라 천년 역사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향가하고 이 고려가요가 또 언제 되냐면 얘가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게 고려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왜 반으로 뚝 자르냐면 이게 고려 전기부터 고려 중엽까지가 향가의 얘기가 되고요. 고려가요는 고려 말에만 쓰여지게 되는 게 고려가요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 고려가요의 하위갈래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소교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게 좁은 의미의 고려가요라고 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기체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 거고 개념을 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가요가 시조가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 뭐냐면 고려 말에 일단은 시조하고 가사가 다 등장을 하게 되고요. 시조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일단 뭐냐면 시조하고 가사가 이 조선시대 때 통틀어서 다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지니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거 말고 얘들아 자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한시라고 하는 갈래가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한시라고 하는 갈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민요라는 갈래가 있어요. 민요라는 갈래가 있는데 한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쓰여졌냐면 얘라 신라시대 때 경도광 때 처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 때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을지문덕도 여기 있으니까 삼국시대부터 언제까지 계속 가냐면 조선 말까지 계속 쓰여지게 되는 게 한시라는 게 있고요. 민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민요는 그냥 롱롱타임 오버야. 굳이 따지면 고조선 때부터 쓰여져 가지고요. 언제 때까지냐면 얘라 이것도 조선 말까지 쓰여지게 된 게 일단 민요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한시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뭘 다 한시라고 하냐면 그냥 뭐야 얘라 한자를 소재로 해서 한자를 수단으로 해서 한자로 창작된 건 다 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를 볼 때. 민요는 뭐냐면 얘라 구전되는 노래예요. 구전되는 노래. 구전이란 말이 뭐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 있지. 이걸 다 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구전됐던 것들은 다 민요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사실은 저기 나오는 고대가요도 다 민요에 해당이 돼요.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고대가요도 다 민요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들 소교라고 불리는 것도 다 민요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의 조선시대 때 그냥 조선시대 민요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다 민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가 여기까지는 뭐냐면 특정 시대에 나오는 노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뭔지 알겠어? 요 한시와 민요는 뭐야? 모든 시대에 걸쳐 다 쓰여지게 된 게 한시와 민요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니? 그래서 한시는 주로 이제 뭐야? 신라 때 한시도 시험제 나오고 최치원이요. 고려시대 때 한시도 시험제 나오고 조선시대 때 한시도 시험제 나오고 뭔지 알겠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오케이? 근데 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고대가요와 소교는 별도로 나오고 흔히들 우리가 민요라고 한다면 주로 언제 때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구전됐던 노래를 민요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았지?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토대로 보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강론으로 가는데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갈래가 바로 뭐냐면 시조야 시조. 그러니까 시조인데 이 시조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랑 밑줄 쳐가면서 일단 한번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또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이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지. 자 여기 보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시조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언제 발생했는지 그닥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건 필요 없고 시조를 알아보는데 시조를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운율할 때 배웠단 말이야. 우리나라 운율의 핵심은 뭐냐? 음보율이죠. 시조는 몇 음보? 4음보. 오케이? 4음보면 자동으로 세 글자 네 글자나 네 글자 네 글자의 반복. 이게 자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사음보가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시조를 시조이게 만드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나오고 시조를 시조이게 만드는 기준이 바로 여기죠.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딱 그 세 글자다.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세 글자다. 요게 일단 시조를 시조이게 만드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 알았어? 종장의 첫 음보가 두 글자면 시조가 아니라는 원칙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원칙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시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종장의 첫 음보가 다 세 글자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 자, 시조의 갈래는요. 여기 보면 책에는 평시조, 어시조, 사서시조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얘들아 너희들 어시조라는 말 들어봤니? 선생님은 들어봤어. 선생님 때는 이거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 선에서는 이 어시조라는 개념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X를 쳐주시고요. 알았어? 평시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들아 6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3장 6구 45자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평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평시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몇 개의 음보로 되어 있는 거냐면 세 개의 사음보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도합 12음보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말의 덩어리가 세 개의 사음보. 몇 줄짜리? 세 줄짜리야. 그러니까 한 줄에 네 개의 음보만 존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평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 우리 시조 작품 한번 볼까요? 여기 동기로. 동기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같은 기운을 이어받고 있는 거니까 동기로 세몸되어 할 때 동기라는 말은 형제.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형제로 세몸되어. 세몸이 됐으니까 몇 형제? 삼형제가 되어서 한 몸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구아우는 어딜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거 실종, 아우실종 맞습니까? 날마다 석양 문 밖에 한숨 겨워 하노라. 그러니까 동생을 잃어버린 슬픔이 나오는데 이 시조의 작가가 누구냐면 박일로라고 나오지 않니 지금? 네. 그렇죠? 이 박일로의 시조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박일로는 고전 시가에서 뭐를 염두에 두면 박일로는 항상 뭐를 배경으로 하냐면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해. 알았어?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쓰는 사람이야. 그럼 결국 여기서 동생 두 명이 실종된 것도 뭐 때문에 실종된 거야? 전쟁 때문에 실종된 거야. 뭐 하는지 알겠어?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실종된 거야. 알았지?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시조 필요 없고요. 얘들아 사서시조라는 말은 결국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그랬지 한 줄당 네 사음보, 한 줄에 사음보, 한 장에 사음보로 돼 있는데 사서시조는 결국 뭐냐면 얘들아 그 가지고 있는 결국은 전체 사음보 곱하기 3이잖아. 맞습니까? 3. 이게 일반적인 평시조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음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두 음보 이상인데 보통 알파 음보가 추가가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서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초장도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4개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국 뭐야 3개의 음보가 추가가 된 거죠. 맞습니까? 사서시조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시름배 노도 잃고 달도 잃고 용총줄도 끊어지고 맞잖아. 그렇죠? 내용이 더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되면 여기는 수십 개의 음보가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걸 사서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봐봐라.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사서시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맞습니까? 나오는데 이런 사서시조의 형태들은 좀 줄일게 얘들아. 작품을 좀 봐야 되니까 이만큼 아이 참나 더 작아져야 돼. 이만큼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요런 사서시조는 사실은 특히나 어디가 길어져? 초장, 중장, 종장이니까 특히 중장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서시조의 특징을 여기다 적어줄게. 별도로 또 하나 적을 데가 없나? 잘 봐봐요. 우리가 흔히들 사서시조라고 불리는 것은 사서시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두 음보 이상이 더 더해지는 것을 사서시조라고 하는데 이게 사서시조가 되면 마음 놓고 쓰게 되면 두 음보가 뭐야 그 이상도 길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서시조는 일단 평시시조보다 훨씬 더 음보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 얘들아. 음보가 많이 늘어난 시조를 갖다가 우리가 사서시조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어디가 늘어나냐면 특히 중장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얘들아. 중장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내는데 이때 이 중장이 늘어나는 방법이 뭔가 내용이 많아서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이 중장이 늘어나는 방법은 주로 뭐냐면 열거, 대구, 그 다음에 반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면서 늘어나는 거죠. 이해가 돼 있어? 결국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니까 결국 뭐야? 야 필요 있게 불필요하게 불필요할 정도로 길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길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그 불필요할 정도로 길게 표현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장적 문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확장적 문체는 시조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 판소리에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탈춤이나 인형극 같은 데 사용되는데 이 판소리, 탈춤, 인형극에서 확장적 문체가 사용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얘라 다 웃긴 부분에서 확장적 문체가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확장적 문체는 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냐면 얘라 해학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해학적이란 말은 웃음을 유발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해학의 효과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라 해학적 효과는 더 나가서 뭐가 되냐면 얘라 이 화자의 낙천적 태도를 강조하는 게 결국 해학적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도 보시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 봐라.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도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말고 보이게 하자.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의 속마음과 대천 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쌀을 일천석이나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줄 닷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 핸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저문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머둑 천지정막 사나운 파도는 치는데 그럼 결국 얘 입장에서 뭐야 완전히 뒤옷된 거지. 맞잖아, 그쵸? 그런데 여길 갖다가 이렇게 뒤옷된 상황이야. 그런 도사공 배 주인의 마음과 그럼 얘는 뭐야 더군다나 뭐가 되냐면 천지정막 완전히 뒤옷됐는데 해적을 만난 도사공 배 주인의 마음과 그럼 얘는 뭐야 결국 죽게 되겠지. 위에 나와 있는 까투리는 매한테 잡혀 죽게 생겼고 도사공은 자기 전 재산 다 뺏기고 해적한테 죽게 생겼고 맞습니까? 이런 마음과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이 어디야 비교하리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얘가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매한테 쫓겨서 죽기 일보 직전의 까투리의 마음과 자기 전 재산을 털리고 해적한테 죽기 일보 직전의 배주인의 마음과 그 다음에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과 누가 제일 슬플까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1차적인 결론은 내가 얘네보다 더 슬퍼요. 그러니까 임과 이별한 내 마음이 결국 뭐야? 죽기 일보 직전의 도사공보다 더 슬퍼요. 이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진짜로 슬프냐? 그게 아닌 거지. 왜? 사설시조야. 사설시조기 때문에 뭐야? 사실은 결국 뭐야? 아주 그냥 죽도록 슬픈 거야? 아니면 이제 슬픔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야? 견딜만 한 거야. 왜? 사설시조의 중장에 가지고 있는 이 확장적 문체는 해악의 효과를 거두게 결국 막 남을 웃길 정도가 된 거지. 뭔지 알겠어? 그럼 얘는 슬픈 거야?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야?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아유 이제는 뭐 견딜만 해요 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사설시조 나오면 무조건 얘 정서는 부정정서 긍정정서 긍정정서. 그래서 사설시조 나오면 무조건 긍정정서. 알았어? 천재적이다 진짜. 무조건 플러스 정서. 오케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나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확장적 문체냐? 그럼 여기 보기도 봐라.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어때? 열거법 쓰였지? 그래, 열거법 쓰였지? 뭐 말하는지 알겠어 이제? 거기다 점층법도 쓰였어요. 여기까지 하나 이것도 배가 완전히 고장났어요. 근데 바람 부려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날씨도 안 도와줘요. 맞지? 근데 또 여기다 대고 뭐야 아니라 날이 또 어두워졌어요. 맞잖아, 그치? 와, 이제는 시간도 안 도와줘요. 근데 뭐야? 더군다나 뭐야? 해적도 출연했어요. 캐러비안 해적이에요. 조니 데뷔예요.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점점 갈수록 상황이 어떻게 돼? 심각해지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절대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보다 내가 더 슬퍼요. 그럼 객관 입장에서 말이 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아 진짜 졸라 슬픈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뭔지 알겠어?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가 나오고 자 시조에서는 이거 말고도 갈래가 하나 더 있지 얘들아. 여기는 그냥 놓았는데 연시조. 평시조가 두 개 이상이 합쳐지는 연시조라고 아마 여기 아마 나왔을걸요. 그쵸? 평시조 두 수 이상이 모여 한 작품을 이루면 연시조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몰라. 그럼 뻔한 거 갖고 우리 공부하러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 비싼 돈 내고. 맞잖아, 그지? 연시조라고 하는 거는 얘 다 특징이 뭐야? 그래 맞아요. 평시조 두 수 이상이 모인 게 연시조예요. 그래서 연시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황이 나와요. 이 상황이 나오는데 커다란 상황 안에서 결국 뭐냐면 얘가 지배적인 정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서들이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정서가 나오고 또 정서가 나오고 또 정서가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정서가 나와요. 재밌는 게 뭐냐? 이만큼의 정서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있잖아 지금. 맞습니까? 근데 이 새끼는 뭐야? 이 상황 밖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먼저 해서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 연시조는요 전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도 시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과 동떨어진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의미적 파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파격이란 말은 원래 있던 전체의 격식을 깨는 걸 파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 파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게 뭐야? 강호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다음번에 뭐 배울 거야? 얘들아 주제별 관련 배울 거야. 자연에서의 흥겨움을 노래하다 말고 갑자기 임금님 보고 싶어요. 막 이런 것이 뭐 의미적 파격이야. 이해가 돼있어? 그 다음에 뭐냐면 농촌생활, 농경. 신났어. 농경, 풍년. 와 신난다. 근데 갑자기 풍자. 농사 지으면 뭐예요? 관리들이 다 뜯어가요. 남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아까도 뭐야? 막 흥겹게 놀다가 갑자기 슬퍼졌어. 너 왜 우울한데? 나 늙었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맞습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완전히 다른 주제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전체라고 본다면 얘네들이 다 뭐야? 얘네들이 전체라고 본다면 얘네들이 일종의 의미상 합격이 되는 거야. 이게 연시조의 특징이야. 그 연시조는 함정, 제일 어려운 게 연시조야. 함정이 많아. 그 함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이 정도는 해야지. 어서 초등학생 수업도 아니고 말이야. 맞았지? 난 존나 잘났어. 자, 여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갈래는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조의 작가는 누구? 하고 나왔잖아. 맞습니까? 시조의 작가는 워낙 많지. 다야, 다. 그냥. 인간 다야. 시조 작가는 결국 뭐야? 작가가 양반이면 나왔잖아. 작가가 양반이면 결국 뭐냐면, 충의. 유교적 충. 오케이? 부모에 대한 효. 맞습니까?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강호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았어? 작가가 기녀이면, 기녀야, 기생이면 이런 얘기야. 결국 막 그리움인데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정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유교적 충의 사상을 노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뭐냐면 절의가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또 다 할 건데 그래도 적어놔. 절개와 의리를 노래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작가가 평민이면 당연히 뭐냐면 탕가놀이 비판. 자, 이게 나오죠? 이걸 풍자가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삶에 대한 답답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애환이라고 하는 거야.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노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기에 또 그리움. 평민들도 연정가를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됐어 얘들아? 이게 나오는 거고, 잘 봐봐. 자, 여기 보기에는 뭐라 하냐면 고려시대 시조에는 유교적 충의 사상에 바탕을 준 절의가 하고 나오지 마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절의가 우리가 방금 전에 했죠. 요게 고려시대 때 나온다 그랬지. 늙음을 한탄하는 탈로가는 늙음을 한탄하는 시입니다. 요거 보시고 시대별로 보지 마세요 얘들아. 시대별로 보지 마세요. 조선 초기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충의 사상을 반영하는데 이거 회고가는 충의 사상을 반영한 게 아니라 그거 지우세요 얘들아. 회고가는 뭘 회고하는 거냐면 얘들아 과거를 떠올리는 게 회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초기 과거는 뭐가 고려시대지. 고려의 멸망을 노래하는 걸 우리가 회고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엔 충의 사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의가가 나오죠. 이때 절의가는 당연히 누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성계, 결국 조선 왕조에 대한 절개와 의리를 얘기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조선 왕조에 대한 절개와 의리를 요래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 후기에는 작가층이 평민축으로 확대되면 뭐가 되냐면 사설시조가 늘어나는 거야. 사설시조는 정철을 비롯한 몇몇 작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작자 미상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평민층의 시조는 사설시조다라고 돼 있어. 여기 어디 나와 얘들아? 평민층의 사설시조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조선 후기에 이 작가층의 대표적 우리가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서 하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들아 작가가 남성이면 양반이야. 작가가 남성이면 이건 무조건 뭐냐면 양반이야. 이거 나오는데 이거는 시든 소설이는 마찬가지야.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작가가 평민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 이게 조선 후기에 와서 양반이 아닌데도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만 일단 메모해놔. 기억해둬서는 아니고 이 작가층 중에 전문 시조 작가가 있었어요. 시조만 쓴 전문 시조 작가가 나오는데 이 전문 시조 작가에 누가 있냐면 김수장, 박효관, 안민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 시조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책도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수야 옛날로 따지면. 뭔지 알겠어? 이해가 됐어? 송가인이야. 알았어? 미스터 트롯이 아니라 미스터 시조에 다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인 거지 한마디로. 직업 가수들이야. 알았어? 안민영의 내화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단 말이야. 알았어? 이 사람들은 양반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양반이 아니야. 내가 이걸
나중에 한번 그 이유를 적어 드릴 거야. 알았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 번만 적어 놓고요. 바탕을 마련하는 거야. 여러분들 필기를 해주기 위해서. 자, 됐어요. 얘들아. 여기까지가 시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는 지금은 형식상의 특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들아. 알았어? 가사는 기본적으로 시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가지고 시조와 함께 아주 날래비로 창작될 건데 자, 여러분들이 밑줄 쳐야 될 게 뭐냐면요. 문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사음보를 지녀요. 여기다가 뭐가 빠졌냐면 얘를 여기다 사음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뭐라고 적으라고? 사음보라고 적어주세요. 3, 4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음보가 중요한 거. 3, 4조는 사음보가 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게 3, 4조고 중요한 거 뭐라고 해라? 사음보가 중요하다고요. 선생님이 그랬잖아. 맞습니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사음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사도 시조와 함께 사음보인데 다만 시조는 뭐가 되는 거야? 세 줄짜리예요.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자 봐봐. 가사는 뭐냐면 연속체라는 말이 나오죠. 연속체 밑줄 한번 쳐봐. 연속체 밑줄 한번 쳐보고 자 연속체라는 말 밑줄 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라 행의 구분이 없어요. 뭐라고요? 행 구분이 없어요. 마치 사설시조의 중장처럼 행 구분이 없이 쭉 쓰는 게 연속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길이의 제한이 없어요. 가사는 그냥 길이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가사 중에서 기행가사인 연행가나 일동장류가는 책으로 몇 권이에요.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시 한 편에. 그러니까 길이의 제한이 없는 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사음보의 연속체지 3, 4조의 연속체가 아니라 사음보의 연속체야. 사음보가 되면 3, 4조는 따라온다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잘 봐봐. 그 다음에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유치해. 시조의 종장이 뭐야? 첫음보가 세 글자면 되잖아. 맞습니까? 이 첫음보가 세 글자인 가사를 우리가 무슨 가사라고 하냐면 정격 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게 세 글자가 아니라 뭐가 돼? 여기가 세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나 두 글자가 되면 변격 가사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마지막 한 줄만 딱 보면 되는 거야, 가사는. 졸라 길어도 마지막 한 줄만 보면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 나오는데 이건 시험지 안 나와 잘. 가사의 작가는 시조의 작가와 일치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양반 사대부들이 쓰는 거지. 맞잖아, 그치? 그러다가 조선 후기를 넘으면서 당연히 뭐야? 평민층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았어? 물론 여성들로도 확대가 되는데 양반 사대부들이 쓴 시조, 가사도 마찬가지로 뭐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심정을 쓰고 있는 건 당연히 강호가에 해당, 강호가. 임금에 대한 연모의 정은 연군가. 오케이? 이거, 그리고 기행을 통해 얻게 된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뭐라고 하냐면 기행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평민층으로 가면서 당연히 뭐가 돼? 풍자. 맞지? 당연히. 탄가놀이에 대한 풍자. 평민들의 삶의 애화. 이런 것들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시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거 없고요. 다만 가사의 주제별 종류가 여기 나오는데 이게 주제별 종류를 가사만 갖고 따지기엔 좀 뭔가가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개념만 좀 알려드리는데 야, 은일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들아, 은일가사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거는 뭐의 일종이냐면 자연을 노래하는 강호가야, 강호가. 이 은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숨어 사는 일상 이런 뜻이에요. 숨어 사는 일상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나는 하루하루를 숨어 살아요. 그리고 죄를 져서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속세와 척을 지고 숨어 살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얘기를 갖고 한 거고. 자, 이런 작품으로는 정독인의 상춘곡, 송승의 멸황정과 박일로의 누왕사가 나오는데 얘라 누왕사는 재밌는 게 뭐냐면 상춘곡 할 때 이 상춘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얘라 봄경치와 함께 봄경치를 감상합니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송승의 멸황정 할 때 이 멸황정이라는 게 지금도 전남 담양에 가면 이 멸황정이라는 정자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되게 예뻐요. 저는 이 멸황정인데 정자가 있잖아, 정자. 이 정자가 주로 정자가 도시에 있어, 시골에 있어. 시골에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자를 통해서 자연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니라 한자 성어 중에 단표누항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에도 있거든요. 어휘 프린트에도 단표누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누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알았어? 이 누항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외진 시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서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박일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박일로는 뭐야?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내방가사, 규방가사는요 작가가 부녀자가 창작했다는 얘기야. 그냥 여자가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여자 이름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작자 미상인 경우도 있어요. 작자 미상인 경우가 있는데 보통 작자 미상인 경우는 다 미녀라고 하는데 작자 미상인 것 중에 화전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미녀라고 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개인적인 정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이 지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유층의 얘기야.
노비들한테 뭐 소치니 가마솥 같은 거 지어가지고 화전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봄에 노는 건데 우리가 파 집어넣은 부침개를 파전이라고 하잖아. 홍합을 집어넣은 걸 해물전이라고 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화전은 뭐냐면 꽃을 집어넣은 부침개를 화전이라고 하는 거야. 꽃놀이 노래야, 꽃놀이 노래. 꽃놀이 노래. 물론 이제 꽃놀이인데 막 이 내용을 읽어보면 노비들이 다 뭐 장작, 솥, 가마솥 이구 가는 거야. 막 이구 가는 거지. 뭔지 알겠어? 지금 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기행가사가 나오는데 얘들아 엄밀한 의미에서 관동별곡은 이거는 자연을 노래한 거기 때문에 기행가사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정치 관동별곡은 이걸 기행가사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행가사의 핵심 되는 게 뭐냐면 김인겸이 쓴 여기 써라 해라 김인겸이라는 사람이 쓴 일동장유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일동장유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 기행가사입니다. 알았어요? 쪽발이 일본 기행가사이고 홍순학이라는 사람이 쓴 연행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건 청나라 기행가사. 이쯤 돼야 기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니? 예.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야 유배가사라는 말이 나오죠 얘들아. 그쵸? 여기 유배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배라는 말 자체가 일단 뭐냐면 뭔지 알지? 귀양 가는 거. 귀양 가는 거. 귀양 가는 게 유배가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유배가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도 있지만 여기에 어차피 나오죠 얘들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무죄 정적에 대한 복수심으로 좀 무죄 다시 말해서 모함 그것 때문에 나는 졸라 억울해요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겠고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는 게 유배가사야. 알았어? 유배가는 어차피 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갈래를 할 때 적어줄 테니까 너가 하는데 유배가사는 기본적으로 뭐야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은 반드시 나와야지. 왜냐면 귀양 갔으니까 이 유배가는 임금한테 보내는 일종의 탄원서나 반성문이야. 그 결론은 뭐야?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좀 끝내주세요. 뭐 이게 그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 연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조이의 만분가야. 이 분자가 뭐야? 분노할 때 분자야. 그럼 당연히 얘는 반성하겠니? 아니면은 억울해하겠니? 억울해하겠지. 맞잖아, 그렇지? 만원사는요 할 얘기가 만빵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다 뭐야? 얘는 반성이야. 그러니까 만원사는 반성에 해당이 되고요. 만분가는 뭐야? 억울함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왔지 얘들아. 띠용.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선생님이 근데 이거 띠용 띠용 너무 크다. 오버하지 말자. 자, 여기 나왔는데 가사 작품이 쭉 유명한 가사 옆에 꽃표 다 쳐져 있지 맞습니까? 이렇게 꽃표가 쳐져 있다는 말이 결국은 뭐야? 야, 나름대로 다 하셔야 돼요.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니야? 형들 이거 제끼지 말고 다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읊은 거랑 아까 이제 뭐 사례로 나와 있는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작품도 있고 한데 거기들에 대해서 이제 다 일일이 선생님이 체크를 좀 해줄게. 자, 우리가 이미 상충곡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강호가예요. 맞지? 상충곡 강호가예요. 명왕정가 강호가예요. 맞습니까? 자연. 맞습니까? 강호가고요. 관서별곡도 강호가예요. 성산별곡도 강호가예요. 관동별곡도 엄밀한 의미에서 강호가예요. 왜냐면 금강산과 관동팔경기행 때 자연이거든요. 맞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다 강호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얘가 관동별곡이 강호가가 아니면 관서별곡도 강호가가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이 나올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볼 거예요. 자, 다시 또 올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연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 규원가가 바로 뭐냐면 아까 헌안선언할 때 내방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고공가와 고공답주인가가 나오는데 얘들아 이건 풍자가에 해당이 됩니다만 풍자가에 해당이 되는데 주제가 뭐냐면요. 이 고공이라는 게 머슴을 고공이라고 해요. 이 머슴이 고공이거든요. 고공인데 얘네들이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사실은 머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공이 결국 이 당시에 신하들을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신하들이 자기 밖으로밖에 몰라요. 뭔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랑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선상탄과 누광사 하는데 둘 다 박일로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다 뭐라고 해야 돼? 임진왜란이죠. 오케이, 임진왜란이고 선상탄은 선상 배 위에서 탄식을 해요. 선상에서 탄식 이런 얘기야. 결국 뭐야? 당연히 임진왜란에 대한 탄식이 들어가 있겠지 맞습니까?
누앙사가 나오는데 누앙사는 여기 나와요. 나 전쟁 이후에 가난과 그 다음에 뭐야 자연에서의 안분지족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게 누앙사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지? 이럴 때 이 임진왜란과 관련되는 이런 선상탄과 누앙사와 같은 노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쟁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가라고 불리는 거는 박일로하고 작가 중에 이정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건 시조야. 비가라고 하는 노래 김상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다음 시간에 다 해줄 거야. 일단 여기 써 있는 것만 주제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보면 돼요. 젠장을 또 있네요. 그쵸? 아까 일동장이가 선생님이 뭐 했어요? 얘들아? 일본 기행가사라고 했어요. 일본 기행가사. 맞습니다. 일본 여행을 한 다음에 쓴 기행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자, 농가원령가는 농가라는 말이 나왔잖아. 맞습니까? 이게 이런 게 나오잖아? 농가원령가가 나오면 농사 짓잖아. 맞습니까? 우리는 이거 갖다가 노동과 관련된 농촌생활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해주겠습니다만 얘들아 옛날 노래에서는요 이런 농촌생활가가 나오잖아? 노동을 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쵸? 니들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노동은 무조건 나쁜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옛날에 노동이 나오면 무조건 긍정정서예요. 이해됐어? 요거 얘기하는 거고 예, 원령가라고 할 때 이 원령가라는 말이 나오잖아. 원령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뭐냐면 한 달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농가원령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 이게 나오는 것이고 만분가가 나오는데 야 여기서 보이는 만분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유배가 억울함을 노래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전 정말 억울하거든요. 여기 나오잖아. 맞습니까? 여기 나오는 거 만원사는 뭐야?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반성을 하는 유배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명곡은요 말 그대로 작자 미상이잖아요. 이거 연정가 그리움을 노래하는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님과의 이별하고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게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가 가사문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시는 그냥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걸 한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한시는 이걸로 끝나면 조금 억울한 면이 좀 있어요. 얘들아 알았어? 그래서 한시는 옆에다 선생님이 더 적어줄 텐데 자 봐봐 한시 대표 주자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어디다 적냐면 적는 거는 여기다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적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시라고 불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한자로 쓰여진 건 맞아요. 근데 한시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한시는 홀수행 배열이 없어요. 한시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뭐냐면 선경 후정이라고 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경 후정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앞부분은 경치고 이거 개념을 알잖아요. 맞잖아요. 그쵸? 앞부분은 경치야. 그쵸? 선후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앞부분은 정경 풍경묘사가 되고요. 뒷부분은 뭐냐면 정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정확히 반이야. 하프 앤 하프야. 뭔지 알겠어? 딱 반반으로 나눠져.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려면 결국은 한시는 짝수행 배열, 홀수행 배열이 가능하겠니? 불가능하겠니? 불가능해요. 무조건 짝수행 배열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는 게 뭐냐면 한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무조건 한시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얘가 대구야 대구. 한시는 무조건 대구가 쓰입니다. 무조건 한시에는 대구가 쓰입니다. 따라서 한시는요 그냥 어느 한 부분만 대구가 쓰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구. 알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구라는 말 선생님이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라 무조건 뭐냐면 얘라 두 행씩 묶어서 읽어야 돼요. 두 행씩 묶어서 하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한시의 특징이야. 그러려면 한시는 기본적으로 몇 배수냐면 얘라 반으로 자른 것도 짝수여야 되는 거죠. 맞잖아. 반으로 잘라도 두 줄 묶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몇 배수의 행배열이 원칙이냐면 4배수의 행배열이 원칙이에요. 알았어? 요거 보는데 그것까지 좀 그렇고 또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 후정인데 한시는요 이 성경과 후정 사이에 의미상 호응 의미가 서로 통일해 대립 안 돼 얘들아. 알았어? 의미상 호응이든가 아니면 뭐냐면 성경과 후정이 뭐냐면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든가. 그러니까 결국 의미가 서로 통일해야 되지 의미 대립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이 성경과 후정 사이에 의미의 대립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알았어? 이거 보시는 거고 한시를 읽는 방법은요. 제발 부탁인데요. 성경 후정이니까 주제는 끝에 놓이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뭐부터 읽냐면 끝줄부터 먼저 읽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걸 읽는 게 우선이에요. 오케이? 알았어?
이걸 판단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한시의 제목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한시의 제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 작품들이 나오는데 세 작품밖에 안 나오나요? 아유, 잘 봐봐야. 일단은 세 작품이 나오는데 이 한시의 제목이 나오잖아. 작품명. 한시의 이 작품명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해요. 이 작품명이 뭘 보여주냐면 얘라 여기에 이게 뭐냐면 얘라 아까도 했지만 경치, 정경을 보여주는 거 아니면 이 제목이 상황, 정경이나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야청도의성이란 말이 뭐냐면 이 도의가 옷을 두드리는 소리야. 알았어? 옷을 뭘로 두드리겠어? 다듬이로 두드리겠지? 그러니까 야청도의성이란 말은 뭐냐면 밤에 다듬이 소리야.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야청도의성이야. 그래서 밤에 다듬이질 소리가 막 들려. 얘가 지금 중국에 있거든. 이거 고향에서 들었던 소리랑 똑같은 소리네. 와, 하고 싶다. 뭔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송인이란 말은 이게 뭐냐면 얘가 배웅하다는 얘기야. 송인이란 말은 뭐야? 사람을 보내며니까 임을 보내며 이런 뜻이야. 임을 보내며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 결국 당연히 뭐야? 이별. 상황 나오잖아. 나오지. 강설이란 말은 뭐냐면 얘가 강에 눈을 내리고 강에 눈을 내려. 눈은 내려. 뭐 이런 뜻이야. 결국 뭐야? 눈 내리는 강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뭐 뭔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려가요라고 불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고려가요라는 게 고려 말기 때만 쓰여지게 된 거야. 고려가요의 핵심은 뭐냐면 삼음보 여기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분절체 동그라미, 후렴구의 동그라미, 삼음보의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개만 동그라미 치시면 잘 안 보이지? 자, 일단 지울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학자에 따라서는 고려 말에 나오는 게 이 고려가요라고 하는데 이 고려가요라고 불리우는 게 사실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서민 창작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양반이 아니라 귀족 창작이라고 하는 거야. 양반이라는 개념은 조선시대 나온 개념이라서 개념이 있어서 서민 창작 개념을 고려가요 중에 소교, 이 속된 노래라고 해서 결국은 뭐냐면 평민들의 노래라는 뜻이야. 귀족 창작의 노래로 경기체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 얘랑 여기 나오는 이 소교가 이게 그냥 뭐야 일반적으로 이 소교를 그냥 얘를 갖다가 고려가요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려 말에는 고려가요와 경기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뭔지 알겠지? 근데 얘네들 같이 묶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는 고려가요를 같이 묶은 선생님은 같이 묶는 입장인데 얘네들 같이 묶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려가요는요. 저기 써있잖아. 이게 소교가 됐든 경기체가 됐든 둘 다 삼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고요. 둘 다 분절체를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종류 다 후렴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통점이죠. 맞습니까?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다 고려가요로 묶고요. 자, 우리가 분절체란 말이나 연구분이 있기 때문에 분절체란 말을 다른 말로 어떤 말로도 뭐라고 얘기하기도 해? 분연체. 맞습니까? 이퀄 분연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걸 연이라고 하고 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장체 다 같은 말입니다. 얘들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후렴구라는 말도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 여음구라고 해서 여음구.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의미 없이 남아도는 발음이에요. 이런 말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퀄 조흥구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았지? 근데 이게 다 갖고 있는 거야. 다만 차이점이란 뭐냐면 이 후렴구가 얘는 일정하지가 않아. 얘는 이 소교는요 후렴구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일종의 뭐냐면 악기 소리 같은 거야. 악기 소리.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얄리 아우 동동다리 위 동도둥성 위 징질과 태평성대 뭔지 알겠어? 어기야 어광돌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우 다롱들이 뭐 이런 거 맞습니까? 뭔 악기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얘가 경기체가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 후렴구는요 의미가 있어요.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경기 어떠하니 있고. 자, 이거 화면에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안 잡힐 때 어떡하겠어. 자, 여기서는 어디야 위 경기할 때 이 경기 때문에 경기체가가 되는 거예요. 후렴구가 경기로 시작하는 후렴구가 시작됩니다 해서 경기체가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귀족들의 창작이고요. 요건 서민 창작에 해당이 돼서
귀족 창작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의미는 제한돼 있죠. 얘네들은 주로 풍류, 학문, 똥꾸녕이 아니라 학문, 그 다음에 뭐 임금에 대한 충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서민 창작 같은 고려 소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좀 이따 쓰겠지만 삶의 애환, 뭐 부모에 대한 효, 뭔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고려 소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미상인 거는 주로 평민들이 향유하던 것이다라고 했고, 주제도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자연예찬 없는데 바보 아니야?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고려가요의 형태가 나오는데 얘들아, 짜자자잔. 자, 여기 고려가요의 제목들이, 고려가 생각보다 고려말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데, 자, 고려가요의 동동이라는 말인데, 동동이라는 말은요, 얘들아, 아까 원령이란 말이죠, 원령. 한 달 한 달 노래하는 걸 원령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동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별, 그 다음에 이별과 함께 결국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갈구. 뭔가 사랑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처용가는 몰라야 되는데, 이게 처용가는 뭐냐면 신라시 때 향가로 이미 처용가가 있었어요. 이해가 됐어? 처용이라는 사람이 신라 때 있었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 그 신라 때의 향가를 이용해가지고 처용은 결국 뭐냐면 역신, 여기 나오지, 역신퇴치. 역신을 몰아내는 이게 나오는 건데, 역신이 뭐냐면 얘가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기는 신이야, 귀신. 귀신을 몰아내는 의식을 노래하고 있는 거고요. 청산별곡은 여기 나왔지, 얘랑 삶의 비애와 고뇌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삶이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사는 게 싫어. 그래서 난 청산 속에 들어가고 싶어. 뭔지 알겠어? 이런 걸 노래하고 있는 노래에 해당이 되고,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별.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 너는 어디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해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에 해당이 된다. 대강만 내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을 보자는 이상은 이렇게 해봤자 별로 의미 없잖아요. 맞습니까? 정석가는요, 이 제목 자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제목 중에 악기를 갖고 제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작품명을 내가 한번 해석해 줄게요. 차라리 동동. 요 동동은 아우 동동단에서 이게 후렴구야. 후렴구인데 북소리를 담고 있다고 했지. 처용구 할 때 처용은 여기에 이 시의 주인공에 대한 얘기고요. 청산묘 할 때 이 청산은 이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 결국 뭐냐면 청산, 제목으로 나왔고요. 가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별이라는 상황이 그대로 제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정석가가 나오는데, 정석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정석가는 징하고 도를, 징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정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것도 결국 요거는 악기 이름이에요. 악기 이름. 이걸 연주할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연주했던 악기 이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서경이 평양이거든요. 평양에 해당이 되는 건데, 결국 님이 떠나는 지역과 관련된 거죠. 여기다 관계가 되는데, 이거는 결국 이별을 거부하는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쌍화점은 안 하셔도 돼요. 남녀 상열지사, 좀 야한 노래라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사모곡이라는 게, 사모라는 말은 이거의 정서에 관련되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 하고 나오죠.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요. 이상곡 남녀 상열지사라서 안 나옵니다. 여기 남녀 상열지사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얘들아. 알았어? 상저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저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디딜방아라고 해요. 방아라고 하죠. 방아라고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절구로 찍는 방아도 있지만 발로 이렇게 찍는 방아도 있는데, 상저가 발로 찍는 방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방아를 찧어가지고 부모님에게 떡도 해주고 밥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해당이 되고요. 정과정이라는 게 유일하게 정서라는 게 나오는데, 정서야. 그러니까 이건 문헌상의 정서라고는 나와 있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지. 뭐만 되겠어? 근데 고려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이게 뭐가 된 거냐면 고려 연군가. 연군가가 뭔지 알지, 얘들아? 그쵸? 네, 연군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연군가는 보통 뭐냐면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안 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는 유일하게 귀족이 쓴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이게 나오는데, 보통 고려가요에서는요, 이 후렴구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돼 있잖아. 의미도 없고 악기 소리고, 이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일정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하지 않음,
또 화면상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얘가 할 수 없어. 그냥 받아 적어.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거 적어. 일정하지 않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게 나오냐면 얘들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청산별곡은 후정구가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예요. 근데 청산별곡은 항상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가 아니야. 하필이면 조선시대 때 이제 이게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구절되던 민요를 갖다가 야 너 한번 노래 불러봐 한 다음에 그대로 받아 적은 거란 말이야. 뭔지 알겠어? 그때 딱 적을 시점에 얘가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했기 때문에 얄라리얄라성이 된 거야. 딴 놈은 뭐야? 거기다 대고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위 덩더둥성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수령은 별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한 거지. 알았어? 그거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요 했잖아. 민요는 내가 뭘 했어 얘들아? 아주 롱롱 타임 오고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우리끼리 뭐 하기로 했냐면 그냥 민중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즉 구전돼서 전해졌던 노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어? 그래서 구전민요 구전가요 전체를 다 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민요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예요. 알았어? 근데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조선시대 민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민요 같은 경우에는 뭘로 헷갈리냐면 사음보야. 사음보의 연속체가 되거든요. 연속체가 나오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가사잖아 원래.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사고 어떤 경우에는 민요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들아.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분합니까? 당연히 쉬운 방법이 있지. 얘는 작가가 있고요. 작가가 명시돼 있고요. 얘는 작자 미상이에요. 알았어? 이렇게 가는데 이게 100% 아니야 얘들아. 아까 화정가라는 노래는 작자 미상이면서도 가사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외가 조금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원래는 해석을 하고 이게 서민정서면 민요다. 이거 양반정서면 이건 가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냥 뭐야 작자가 적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가사. 작가가 없으면 민요야.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헷갈리는 게 많아요 선생님. 그럼 가사라도 작자 미상인 게 있어요 라고 돼 있으면 결국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작가가 명시돼 있으니까 명시돼 있는 것만 가사. 이게 100%가 되겠다. 나머지는 이제 가능성으로 놓고 봐야지. 뭐만 알겠어?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봐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때 향가라고 하는 게 나오죠. 향가. 향가에 잘 봐봐. 향가를 보게 되면 여기에 한자의 음과 뜻을 들려. 자 봐봐. 우리말의 뜻을 전면적으로 기록하는 표기체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찰이라고 하는데 향찰로 표기한 삼국시대 때부터 통일신라 시대에 거쳐서 고려 중효까지 불렸던 노래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삼국시대도 경상도 지방에서만 주로 불렸던 노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향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4줄짜리를 4구체, 8줄짜리를 8구체, 10줄짜리를 19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구체 향가가 딱 2작품밖에 없어요 얘들아. 전체 25수가 전해지는데 8구체 작품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죽질한가라고 하는 작품과 그 다음에 처용가, 아까 우리 처용가 있지. 향가도 처용가가 있고 고려소교에도 처용가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냐면 19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야. 4구체가 먼저 생겼고요. 8구체를 거쳐서 19체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야. 근데 19체 가장 정제된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이거는 결국 뭐냐 19체 가장 정제된 게 중요한 19체 특징이 있죠. 이 19체 특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죠. 19체 특징은 첫째 몇 단 구성이냐면 4, 4, 2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9체 한가의 첫 번째 특징에 해당이 돼요. 알았어? 그리고 얘는 잘 봐봐야 구구역 9번째 줄을 국구라고 하는데 국구가 아으나 아야와 같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아으나 아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4사이니까 마지막 두 줄 있잖아요. 90이요 90. 99가 결국 뭐냐면 이게 주제 부분이 됩니다. 주제. 그래서 이 99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구라고 합니다. 낙구, 결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구나 결구인데 끝내는 말, 결론 짓는 말 뭐 이런 식으로 구절로 이해해서 마지막 두 줄에서 주제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향가가 의미 있는 이유고 나발이군 다 필요 없고 얘들아. 향가 작품이 이렇게 졸라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표는 니들이 알아서 보시고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찍어줄 게 뭐밖에 없냐면 찍어줄게 서동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서동요? 서동요는 백제무왕이야. 백제무왕이 누구를 꼬시기 위해서 선화공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화공주를 모함하는 거야. 모함하는 거죠. 처녀가 옛날에는 이 보스가 있잖아. 처녀가 세상에 밤에 남자랑 있어요. 뭐 이런 노래야. 뭔지 알겠어? 응? 선화공주님은 오케이? 남 몰래 결혼해 두고 밤에 마뚱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삽니다. 이런 시야. 이걸 갖다 사람들한테 다 노래를 부르게 만든 거야. 선화공주님은 처녀인데 마뚱도련님이랑 밤에 뭐 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막 전국방방으로 나니까는 결국 선화공주가 쫓겨나가지고 그때 이게 무왕이 마뚱인데 마뚱이 딱 있다가 주설까지 일로 와. 뭔지 알았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지. 모르셔도 되고요, 얘들아. 알았어? 도솔가라는 노래인데 얘들아, 도솔이란 말이 뭐냐면 도솔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 도솔천. 도솔천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랑 관계가 돼요. 극락. 알았어? 도솔천이 극락이랑 관계가 돼서 이 월명사라는 게 결론은 뭐가 되면 여기 보면 나타나겠지만 야 지금 이 신라가 도솔천이야 이 말이 결국 뭐야? 제일 태평성대야 이 얘기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쓴 거고요. 자, 처형가는 당연히 누가 주인공이야? 처형이 주인공이지 맞습니까? 작가도 처형이야. 얘 뭐냐면이라 세벌 밝은 달 아래 결국 뭐야? 서울 밝은 달, 동경 밝은 달 아래니까 뭐야? 경주의 밝은 달 아래 밤새도록 놀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봤더니 다리가 4개야. 둘은 내 마누라 건데 둘은 누구 거지? 원래는 내 다리여야 되는데 에이씨 뺏겼네. 이렇게 된 건데 그 다리 2개의 주인이 누구냐면 역신. 즉 거기 있는 누워있는 아내는 결국 뭐야? 전염병에 걸린 환자. 뭔지 알겠지? 나머지 다리 2개는 뭐야? 역신의 다리.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역신을 내쫓는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고요. 해성가는 이거는 왜구를 물리치는 얘기인데 몰라도 되고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해줄 거니까요. 고연시봉가 절대시험자 이거는 고려 때 나온 노래예요. 이 위에 건 다 신라 때 노래인데 이 고연시봉가가 고려 때 나온 거야. 이 위에 나온 게 14수, 요게 11수, 합이 25수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여기 고연시봉가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쓸데없는 작품까지 다 설명을 해놨는데 쓸데없는 작품을 설명할 바에는 지금 선생님처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봐봐봐. 선생님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피기해 줄 건지 진정한 수업을 보여줄게. 참나. 괜히 광고만 하고. 자, 향가는 제목에 따라서 뭔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향가는 뭐에 따라서? 제목에 따라서 뭔가가 나타나는데 야, 서윤아. 네.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야겠다. 야, 10시다. 10분만 더요. 울지 말고요. 어차피 어머니 벌써 오셨나? 서윤아, 네. 트레이닝 센터까지 얼마나 걸려요? 금방 가죠? 잘 모르겠어. 1시간 걸려요? 차가 막히네. 그쵸. 근데 차 막힐 때 가는 거보다 한 10분 있으면 차 뚫리니까, 그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여튼 대치동은 아무튼 문제가 많아요. 향가의 제목을 놓고 보는데 향가의 제목은요. 향가의 제목 이렇게 적어주고 향가의 제목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중에 내가 설명 안 한 것 중에 어떤 것들이냐면 얘가 향가의 제목은 행동 플러스 대상으로 돼 있어요. 행동 플러스 대상으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내가 적어줄 텐데 잘 봐봐 얘들아. 결국 뭐냐면 찬, 기파랑 가가 있고요. 뭐 있죠? 맞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 죽지랑 가짜는 뺄게요. 얘들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제, 막내, 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왕생, 가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헌화가가 있나요? 헌화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안민가가 있고요. 이렇게 우적가가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 행동이 뭐냐면요. 얘라 행동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행동을 얘는 뭐냐면 예차 이 모는 뭐냐면 추모
제는 제사, 원은 기원, 헌은 헌사. 헌사는 뭐야? 바친다는 얘기야. 바친다. 오케이? 안은 뭐야? 안정. 안정시킴. 뭐 이런 뜻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는 조우. 야, 조우라는 말의 뜻을 너네 자꾸 모르는데 조우는요. 우연히 만난다가 조우야. 내가 길을 가다가 덕삼이가 조우했어. 오늘 똥 밟은 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자, 봐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기파랑하고 죽지랑은 얘는 화랑 이름이야. 이거 화랑 이름. 화랑 이름이고요. 망매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죽은 누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왕생은 앞에 두 글자만 더해주면 돼요. 극락만 딱 극락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극락왕생. 화는 뭐예요? 꽃이잖아요. 미는 뭐예요? 핵성이죠. 이 적은 뭐냐면 앞에 도자만 딱 붙여주면 돼요. 도적 그렇게. 그럼 생각해봐야 돼.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 맞죠?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 그럼 죽지랑 죽었네요. 맞죠? 이렇게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제사 지내면서 저주하겠니? 아니면 축복하겠니? 저승 가서 잘 살아 이씨. 맞잖아, 그렇지? 이거고 얘는 뭐야? 극락왕생을 기원한 노래. 저 극락 가고 싶어요.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꽃을 바치는 노래. 사랑과 꽃을 그대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습니까? 백성을 안정시키려는 노래. 도둑과 우연히 만난 노래. 위기 상황의 노래. 뭔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우적가, 영재가 영재? 우리 고1 랩이 있는데. 자, 영재가 도둑을 만나 도둑을 회개시킨 노래. 나오지? 도둑을 만나 도둑과 조우한 거. 자, 봐봐. 찬기파랑과 기파랑을 찬양하면서 노래. 추모까지 했으니까 아마 죽은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겠지? 안민가 나왔어. 안민가. 백성을 안정시킨다고 우리 배웠지. 맞습니까? 여기 뭐야? 자, 봐봐. 여기 나왔지? 결국 군신민이 각자 할 바를 노래했고 치세한민이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안정시킨다는 얘기야.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제를 올리는 거 맞지? 이렇게. 자, 사후에 극락왕생을 바라는 거 원왕생가 맞지 얘들아? 그치? 뭐 하는지 알겠어? 죽지랑을 사모하여 추모하는 노래 맞잖아, 그치? 그대로 나오지. 제목만 보고도 뭐가 나오는 거야? 의미가 나오는 거지. 뭐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가요인데요. 고대가요는요, 사실은 얘는 그냥 뭐냐면 배경사라 속에 삽입되어 전하다가 후대에 와서 한자로 정착됐어 라고 되는데요. 배경사라 속에 삽입되어 전하다가 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렇죠. 여기서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이 실제로 불렸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후대에 와서 한자로 정착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배경설화, 이 설화 자체도 구전문학이야. 이것도 구전소설이거든요. 구전문학에 해당이 되고 구전문학 속에 삽입되어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삽입가요라고 얘기해요. 무슨 가요? 삽입가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노래인데 이게 후대에 와서 보통 뭐 삼국유사나 이런 데다가 삼국유사 등에 기록된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면 고대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가요는요, 이것도 또 지우고 가야겠는데, 지워도 되겠죠, 얘들아? 고대가요는 작품이 5개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한번 할 수 있겠지. 여기 이미 있네. 괜히 지웠네. 자, 여기 보게 되면 고대가요의 대표주자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대가요를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공무도화가야. 이 공무도화가란 말이 원래는 맨 앞에가 이게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이사 당내공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이 물을 건넜네, 물에 빠져 죽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결국 여기서는 물에 빠진 남편의 익사를 노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구지가는 뭐냐면 얘라, 구지가는 이건 김수로왕이라고 관계가 되고 나올 텐데요. 여기 임금이요 오세요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김수로왕이라고 관계가 돼. 영신군가라고 해요. 영신군가가 뭐냐면 신이시여 임금을 환영하게 해주십시오. 좀 임금을 내려보내주세요. 뭐 이런 노래가 되는 거고요. 황조가 할 때 이 황조가 뭐냐면 빼꼬리거든요. 알았어? 이건 유리왕인데 유리왕이 이혼했어. 이혼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읍사는 뭐야? 행상인인 남편이 실종됐어.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해가는 뭐냐면 얘라, 여기 보면은 수로부인과 관련된 거죠. 이거는 수로부인의 납치랑 관계가 되는 거야. 주로 얘기가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뭐냐, 남편의 익사를 슬퍼하는 노래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뭐야? 임금을 내려주세요라는 노래가 되고 얘는 뭐야? 이혼당한 다음에 아 졸라 외롭네 이거 되고 이거는 뭐냐면 남편의 무사기한을 바라는 거야. 근데 결국은 와 안 와? 안 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이거가 되고 납치된 수로 부인을 누구한테 납치됐냐면 용왕한테 납치됐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이 해가를 부르면서 결국 뭐야? 이 납치된 수로 부인은 뭐야? 구출하려는 노래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해가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았지? 디테일한 작품은 나중에 작품을 안 보고서 내용만 가지고 뭘 해, 그치? 대략적인 얘기만 해주는 거고. 다만 얘들아, 왜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악장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악장이라는 거 공부할 텐데, 자, 악장이 나와요. 악장은 원래는 조선 전기에 쓰여지게 된 건데, 조선 전기야. 언제 때부터 언제 때 쓰여지면 훈민정음 창제 직후니까 세종 때부터만 쓰여지는 거야. 악장은 사실은 어떤 역할이 심하냐면, 일단 훈민정음으로 쓰여졌고요. 이 훈민정음을 실험하는 거죠. 훈민정음을 사람들이 제대로 쓰나 안 쓰나 해서 실험한다는 목적과 함께 플러스 주로 뭐냐면 아니라 조선왕조를 찬양하는 노래야.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찬양하거나 아니면은 조선왕조를 축복하는 노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왕조 찬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고 용비어천가가 나오는데요. 용비어천가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조선이여 영원하라. 왕조 찬양 맞잖아, 그렇죠? 이거 말고도 월인청강지곡 등 많은 게 있는데 그냥 악장은 나중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경기체가는 아까 선생님이 적어줬어요. 맞습니까? 적어줬죠? 고려 소교할 때 똑같이 뭐가 된 거야? 잘 들어봐. 삼운보 맞지 얘들아? 후령구가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했을 때 뭐 때문에 경기체가라고 했어 내가? 경기 요거 때문에 경기체가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귀족층이 창작했기 때문에 주로 주제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주제가 뭐가 되느냐 하고 봤더니 잘 봐봐 얘들아. 시부. 시부라는 말이 뭐냐면 문학이야 문학. 문학, 책, 그 다음에 뭐야? 서예, 술, 화훼가 뭐야? 꽃. 그러니까 꽃, 조경, 꽃감상. 오케이? 뭐 맞습니까? 음악, 누각, 추천이 뭐냐면 그네뛰기. 남자들끼리 그냥 그네뛰기 논대요.